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정유공장 리파이너리의 옵사이트 부분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거에 대한 주제입니다. 제가 대략 한 20년 이상 정유공장 옵사이트 부분의 자동화를 또는 현대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또 이런 옵사이트를 어떻게 현대화하는 것이 좋을지 방향을 같이 모색하고자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배경 화면으로 나오는 이 리파이너리는 대한민국 여수에 있는 GS 칼텍스 공장입니다. 전 세계 넘버 4 규모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온사이트 공장들이 복잡하게 그 가운데 부분에 서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들은 사실은 정유 공장의 대부분의 면적은 옵사이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뭐 옵사이트는 다 나오지는 않았고요. 여기 아직 그 육상 출하 부분, 해상 출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진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 옵사이트라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여기 구조를 보시면 본사에서 ERP나 뭐 림스나 이런 실험실 분석 데이터들, 그다음 생산 기획 쪽에서 원유 도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분 분석까지 해서 어떻게 공장을 운전 계획할 거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본사 부분에서 계획이 결정이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옵사이트에 와서 실행이 되는 거죠. 옵사이트는 쉽게 말하면 자재 창고 또는 물류 창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재 창고나 물류 창고는 그 물건이 하나의 그 박스 단위 또는 제품 단위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스크리트한 물류라고 보실 수 있어요. 트럭 하나에 360개 이렇게 딱 떨어지는 물량이잖아요. 그런데 정유 공장에서의 이 자재 창고, 물류 창고는 디스크리트 하지 않고 물질의 볼륨, 뭐 무게, 부피 이런 걸 따지는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디스크리트 물류에서는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하면 공장에서 찍어내면 바뀌지 않잖아요.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가. 근데 이 물질에 취급하는 부분에서는 정유 공장에서 어떤 물질이 가공돼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최종 상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원료들하고 섞여서 최종 제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던 디스크리트 물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유 공장의 옵사이트 태스크의 특징이에요. 어쨌든 본사에서 생산 계획이 나오고 또 ERP 시스템에서 주문 정보들이 쭉 나오겠죠. 고객으로부터 뭐 휘발유를 얼마 사겠다는 등, 그다음에 벙컷이나 뭐 선박 연료를 몇 톤을 선박으로 사가겠다는 등 이런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님스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각각의 탱크들에는 어떤 제품이 어떤 성분이 몇 퍼센트 또는 총량은 얼마 이런 정보들은 전부 다 이 실험실에서 분석한 정보들이 림스를 통해서 정보가 저장돼 있겠지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생산 계획을 짜가지고 그 생산 계획 태스크들이 결국은 옵사이트 태스크라고 칭하고요. 그럼 그 옵사이트 태스크는 뭐가 되냐면 가장
쉬운 예제로 탱크로리 트럭에 20kl 휘발유를 담아서 판매한다. 뭐 이런 게 하나의 태스크예요. 또는 원유 선박에 200만 배럴 VLCC 선박에 있는 원유가 언제 입항하는데 이놈을 공장으로 하역을 해서 1번 탱크, 2번 탱크, 3번 탱크에 저장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태스크예요. 옵사이트에. 그러면 그런 태스크들이 DCS에서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일종의 환경 또는 마당 뭐 이런 형태예요. DCS가 모든 일을 다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24시간 운전자가 DCS 앞에 앉아서 공장을 관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DCS라는 장비를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사람들이 DCS에서 지시를 하죠. 마우스가 됐든 키보드가 됐든 지시를 하면 그 지시가 DCS로 들어가서 다시 그게 DCS 내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그게 다시 여기 필드 스페셜라이즈 시스템이 있어서 전용 머신에서 그 지시가 수행이 되든 간에 어쨌든 DCS는 그 태스크 익스큐션을 하는 콕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전자 스테이션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런 태스크들은 결국은 필드에 가서 직접 밸브가 조작되고 펌프가 조작되어서 결국은 물량들이 이동할 거잖아요. 탱크로리에 적재가 될 거고 선박에 하역되기도 하고 또 이 공장 내부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송되기도 하고 또 정유 공장 내에 있는 탱크에서 공단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일정량의 트랜스퍼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드에 있는 그 계기 또는 스페셜라이즈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옵사이트에는 상당히 다양한 스페셜라이즈드 시스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유 배에서 크루드 오일을 하역을 해서 원유 저장 탱크에다 담아 놨다라면 그게 대략 한 3, 4일에서 일주일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닷물이 스며 나오거든요. 원유에 기어 들어가 있던 그 원유배의 그 원유배가 이송 과정에서 뒤집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유배는 절대로 깡통으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바닷물을 담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해서 이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유배 바닥에 항상 바닷물이 있거든요. 이게 원유하고 희석이 돼 가지고 우리가 원유배에서 하역을 해더라도 그 원유 안에 기어 들어가 있는 바닷물이 며칠을 두고 질질질 빠져나오는 디워터링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디워터링을 센서가 워터의 함량을 측정을 해서 자동으로 드레인 밸브를 열고 하는 그런 스페셜라이즈드 시스템이 있어요. 일상적인 화학 공장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죠. 그런 스페셜라이즈 시스템들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어쨌든 저 태스크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결과들이 다시 이제 ERP나 상위 셉이나 이런 시스템에 올라갈 거고요. 또 DCS 내에서 익셉션하고 리커버리가 중요해요. 뭐냐면 이게 옵사이트는 매우 광범위한 보통 뭐 100만 평, 200만 평, 300만 평 뭐 이러지요. 규모가. 이렇게 매우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 있고 어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도 어려워가지고 트럭 타고 저기 멀리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부두까지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런 외곽지역 멀리 떨어져 있는 밸브나 펌프나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을 못 해요. 온사이트 같으면 모든 계기들이 일정 범위, 사람이 걸어서 뛰어서 금방 도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지만, 오프사이트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 널리 퍼져 있는 계기들을 항상 만지고 타이트하게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어떤 밸브가 열리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는 밸브가 고착돼 가지고 작동하지도 않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익셉셔널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옵사이트 운전을, 그 밸브를 놔두고 다른 밸브를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라인업 경로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리커버리 플랜이 매우 중요해요. 다른 온사이트와 비교해서 옵사이트는 이 익셉셔널 케이스하고 이걸 어떻게 리커버리에 운전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옵사이트를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너예요. 정유공장의 엔지니어들이지요. 또 오퍼레이터들이죠. 또 필드맨들이죠. 그분들이 오너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옵사이트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운영해 갈 거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서 옵사이트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조직의 최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키텍처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정유공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DCS를 다 알 수는 없고요. 근다고 또 저는 뭐 디워터링 시스템이라든지 브랜딩 시스템이라든지 뭐 첨가제 주입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아주 특이한 시스템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정유공장 오너 분들께서는 우리 옵사이트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최적이겠구나, 우리 조직에 맞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굳건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걸 필라소피라고 표현을 할게요. 나의 정유공장을, 옵사이트를 어떻게 운전하겠다는 필라소피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게 커다란 공룡 같은 옵사이트가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래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옛날에는 DCS 벤더는 자기 PID 컨트롤로 대표되는 그 제어 세계에서만 모든 걸 할 수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점점 이게 이 통신이 좋아지고 네트워크 기술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 DCS가 커버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매우 넓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DCS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는요, 온사이트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오프사이트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탱크 게이징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추라 로딩 플로 컴퓨테이션도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DCS 벤더에 할 수 있음이 우리 정유사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 폴리시냐, 우리 운전의 최적의 방법이냐는 것은 항상 정유사 조직원이 기준을 세워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옵사이트 현대화는 자칫 방향을 잘못해서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마찬가지예요. 스페셜라이즈 펑션.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휘발유 출하, 모게스 출하를 보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SK, GS, 현대오일뱅크, S오일 4개사가 있지요. 그러면 각사마다 고유한 첨가제를 희석시켜 가지고 이 휘발유 시장에서 그 자기 메이커를 구분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런 특별한 그런
첨가제 주입 설비 같은 경우는 굳이 DCS에 들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심플하긴 하죠. 펌프로 해가지고 인젝션 펌프 구동해가지고 일정 비율로 첨가제를 주입하는 거, 뭐 그거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을 DCS까지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첨가제에 문제가 있거나 첨가제 주입에 관련돼서 아주 특이한 사항들은 사실 공표되지도 않은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셜라이즈드 펑션을 처리하는 기계들은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있다라면 그 놈들은 그대로 유지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인 원칙을 오너께서는 잘 세워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런 전용 기기는 잘 분별해서 DCS에 통합하지 않을 놈은 절대 통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DCS가 이 전체 태스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 슬라이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옵사이트를 현대화 한다는 것은요, 뭐냐면 이건 아니에요. 타겟. 첫째, 그냥 기존의 장치가 노후화됐으니까 그걸 새로운 걸로 바꾸자. 아닙니다. 또 기존의 장치들이 벤더가 많거든요. 뭐 탱크 게이징 시스템은 옛날엔 카탐스, 요즘에는 뭐 사브 이런 매우 많은 벤더들이 있어요. 특히 옵사이트는 아주 다양해요. 온사이트 하시는 분들이 옵사이트에 오면 들어보지도 못하는 벤더 리스트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원 벤더로 다 통합해버리자?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옵사이트에 지금까지 제각각 벤더들이 각각의 영역을 고유 영역을 구축을 해가지고 잘 협력해서 20년, 30년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원벤더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싹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지금까지 쌓여있던 노하우들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또 잘못된 생각. 스크린이나 알람을 증가시키자. 이러면요. 스크린이 증가하고 알람이 증가하면요. 사람 수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고용 유지 매우 인건비가 상승해서 요즘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크린 더 놓고 오퍼레이터 수를 더 증가시킵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이, 이 어떤 인적 자원 운영 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알람이나 스크린을 증가시키는 것은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포인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엔트리를 듀플리케이트 하자고요. 탱크 게이징 시스템에서 집어냈던 탱크의 스트래핑 테이블, 볼륨, 컬렉션에 관련된 다양한 팩타들을 다시 DCS 내에서 또 집어넣는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아마 옵사이트 현대화하는 폴리시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10중 8구 데이터 듀플리케이션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10중 8구 현재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데이터 듀플리케이션 문제. 이걸 바로 잡아가지고 데이터는 오직 적재 적소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권한도 그 기계에다 부여해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현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각각의 태스크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이 각각의 태스크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명확하게 마치 법 조문으로 못을 박듯이 절차를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때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한다라면 그건 태스크 데피니션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자동화할 수 없어요. 현대화할 수 없어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거기에서 최대한 명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명확화하지 할 수 없는 부분만
따로 그때 상황 따라서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명확하지 않은 정보는 따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쨌든 태스크 데피니션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오너십과 바운더리, 이 부분은 아까 듀플리케이트 데이터 문제하고 중복되는 얘기예요. 어떤 기능을 탱크 게이징에서 볼륨 계산하고 그걸 덴시티까지 반영을 해서 웨이트까지 계산하게 했으면 탱크 게이징이 책임지도록 해야지, 그걸 다시 DCS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다시 무게 볼륨 나오고 이런 걸 하게 하면 벌써 볼륨 계산 위치가 두 개잖아요. 어떤 경우는 또 위에 옛날에는 상위 ERP 시스템에서 다시 또 계산하게 했어요. 이러면 보고서예요. ERP에서 본사 레벨에서 쓰는 물량 양하고 필드에서 탱크 게이징에서 탱크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볼륨하고 DCS 운전자가 사용하는 볼륨이 다 달라요. 데이터가 다 다르겠죠. 아주 최악의 복잡함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 워크플로우하고 리커버리 프로시저 중요해요. 어떻게 운전자가 밸브를, 펌프를 어떤 형태로 운전한다, 만약에 그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컨티전시 플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밸브를 작동하고 펌프 작동하고 라이너면 이걸 다 대체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나는 폴리시가 명확해야 돼요. 저 폴리시가 그대로 현대화된 제어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실행됐던 기록들, 그 기록들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그것들이 다시 상위 ERP 시스템까지 반영이 되어서 과거에 어떤 프로시저로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현대화, 옵사이트 현대화의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냐면 DCS, 님스, SAP, ERP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각각의 벤더들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탱크 게이징, 메터링도 역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DCS 벤더는 자기 DCS만 알지, 이 DCS 전문가가 와서 우리에게 옵사이트는 이렇게 운전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1도 못해요. 마찬가지잖아요. 님스 전문가들이 자기 님스 실험실 자동화하는 패키지에 대한 사용 방법만 알지, 그 님스를 이용해서 옵사이트의 품질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답입니다라고 대답을 못해요. 그죠? 여기 메터링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옵사이트에 가장 기본되는 계기는 메터예요. 플로메터. 플로메터에 터바인 메터도 있고 뭐 오발 메터도, 옛날에 많이 쓰던 오발 메터도 있고 요즘에 나오는 이제 중력식 메터도 있고 그러지요. 그 메터 업체는 그걸 설치하고 뭐 뜯어서 고치고 하는 것은 전문가지만 저 플로 메터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의 메터링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건지는 아이디어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이 옵사이트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저 메터링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요. DCS를 살펴봐야 하고 님스 구성도 살펴봐야 하고 ERP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잡고자 하는 목표 있잖아요. 커다란 공룡, 옵사이트 현대화, 우리 회사, 우리 정유 공장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그 아름다운 공룡을 만들어가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셨죠? ERP, RIMS, DCS, 탱크 게이징, 메터링, 펌프, MOV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상세하게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컨설턴트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컨설턴트는 당연히 정유사의 운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죠. 특히 옵사이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하고 같이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온사이트하고 옵사이트는 사실 상당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죠. 온사이트는 24시간 돌아가지만 얘는 만약에 어, 공장을 수리한다든지 하면 아예 셧다운을 하고 전체 오버하울을 하고 그 사이에 DCS가 개조가 필요하다면 DCS 시스템조차도 왕창 그냥 전체를 뜯어내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앉아가지고 시운전해가지고 스타트하는 형태잖아요. 그죠? 온사이트는. 그런데 옵사이트는 얘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놈이에요. 자재 창고 또는 물류 창고가 전부 다 이 옵사이트 관할에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옵사이트가 죽으면 회사의 물류가 다 죽은 거예요. 수입, 수출 완전히 중단된 거예요. 판매가 완전히 중단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옵사이트는 액티비티 센터드, 즉 수입, 수출, 입고 그다음에 물량의 이송 또는 A 제품과 B 제품의 브랜딩 이런 것들이 액티비티 단위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액티비티들이 온사이트의 일부 공장이 죽었다고 해서 옵사이트의 이 액티비티가 모든 액티비티가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대신에 옵사이트는 저런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사이에 다른 액티비티들이 문제가 없다면 그 액티비티 관련된 유니트들은 죽이고 새로 현대화하고 할 수가 있어요. 부분 단위로. 이게 온사이트하고 옵사이트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시스템 현대화 과정에서 관점에서 보면 온사이트는 한번 셧다운을 하고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옵사이트는 전체를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부분 점진적인 개선 또는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그러죠. 부분적인 개선, 단계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옵사이트를 현대화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사이트보다 옵사이트가 월등하게 복잡해요. 기존 시스템 일부는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환경 내에서 하나하나를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계속 체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체크해 가면서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량도 방대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옵사이트예요. 제가 이 옵사이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결국은 DCS를 제조사 메이커에서 스테이징을 저렇게 하고 거기서 테스팅을 웬만한 건 다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공장으로 들고 와서 설치를 하는 형태를 띱니다. 네, 여기까지 이 강의를 5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요. 여기까지 해서 1단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